네, 돈이 되는 인터뷰, 돈터뷰의 시작입니다. 자, 제 옆에는요, 오늘, 이 희대의 교수님들이 여러분이 계신데, 그 교수님들 중에 희대의 또 이 돌연변이 같은 분이 계십니다. 이름은 최성락 교수님이고요. 최근에 이 책을 쓰셨습니다. 자, 여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50억 벌어 교수직도 던진 최성락 투자법. 저자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최성락 교수님 모시고 파이어족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뭐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작년까지 이제 봄 여름까지 이제 교수를 하고 있었고요. 교수직 했고요. 이제 8월 말에 이제 그만두고 지금은 이제 조그만 개인 연구소 SR 경제연구소라는 이름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간단하게 해서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국제경영학과 졸업하셨고요. 행정대학 행정학 박사, 서울대. 네, 그리고 과학종합대, 서울대 과학종합대학원에서 MBA, 그죠? 그리고 동양미래대학교 교수로 재직을 하시다가 2021년입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쓰시면서 교수직을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대표져서 교수님이 10권 이상 책을 쭉 쓰셨는데 제가 대표적인 거 3권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꼭 읽으셔야 돼요. 주린이 여러분들, 불린이 여러분들,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무조건 읽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 교수님 쓰신 게 2014년작이 있습니다. 나는 자기 개발서를 읽고 벤츠를 샀다. 그때 벤츠를 사셨어요. 처음엔 아우디 샀고 그다음에 벤츠로 바꿨는데 어쨌든 그 당시 외제차를 처음 샀죠. 예, 자기 개발서를 읽고.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책, 나는 카지노에서 투자를 배웠다. 2019년 책입니다. 요때 요 책에 보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20억 벌었다. 20억. 예, 그때 20억. 순자산 20억을 하고서 그때 쓴 책입니다. 야, 그리고 드디어 나왔죠. 2022년 50억 벌어 교수직도 던진 최성락 투자법. 네. 50억을 그때가 이제 50억을 순자산 50억이 되고서 이제 찍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파이어족이죠. 이거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 교수직까지 벗어 던지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오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밍업으로 질문 제가 몇 가지 좀 드릴게요, 교수님. 책에 보면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거 요겁니다. 챕터 중에서 중국에 가셨어요. 출장을. 그랬는데 택시에다가 모르고 폰을 넣고 내렸는데 그 폰 안에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들어있었던 거야. 그래서 비트코인 분실 사건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2014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가 생겼고 14년도. 2014년도에 그래서 그때 이제 비트코인을 처음에 구입하게 됐었는데 지금 그 당시 이제 업비트였어요. 엑스코인이 아니고 그 당시 지금의 지금의 이제 빗썸인데 네. 그 당시에는 지금 빗썸, 지금 업비트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정말로 그냥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솔직히 사이트를. 맞아. 그때는 이 거래소조차 믿을 수가 없는 그래서 단계. 제가 거기다가 그 당시 1,000만 원 주고 비트코인을 샀는데 이게 언제 이게 사이트가 폐쇄될지 아니면 또 이게 언제 이게 또 그냥 뭐 자료가 없어지고서 그냥 뭐 없었다 이렇게 날지. 그럴 수 있죠. 그게 그 당시 불안했었고요, 사실은. 그래서 거래소에다가 그걸 맡기는 거는 뭐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이제 뭐 이래 가지고서 뭐 사업이 커져가지고서 지금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때는 그런 불안감이 솔직히 굉장히 컸고. 네네. 그래서 거래소에다 맡기는 건 너무 불안했고 그래서 이제 개인 지갑으로 이제 보통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거래소가 아니고 개인 지갑으로 많이 거래했었으니까 그 당시 개인 지갑에다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스마트폰 안에다가 그 당시 아이폰에다가 그거가 휴대폰 안에다가 보관을 하시는 거기에 네. 뭐 휴대폰 안에다 보관했다기보다는 거기에 지갑이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있었는데 근데 거기 비밀번호나 그거를 아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외우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디다 잘 보관해놓으면 모르겠는데 그 보관이 사실 굉장히 힘든 것이고 근데 그때 핸드폰을 그때 스마트폰 잊어버렸는데 이제 잊어버린 순간에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 잊어버린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있던 그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이 뭐 제가 산 것보다 많이 떨어져서 이제 500만 원 정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가장 고민이었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제 돈을 핸드폰을 찾게 돼가지고서 찾게 되었는데 지금 나중에 생각해 보게 되면 그래도 그때는 그 돈이 좀 비트코인이 비싸지 않을 때지만은 나중에 그걸 잊어버린 상태를 못 찾았다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잠깐만 교수님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 디지털 지갑 안에 예. 비트코인이 몇 개가 있었던 겁니까? 그때 이제 그 10개, 그러니까 거래소에 아직 10개가 있었고 그 10개. 지갑 그 스마트폰 안에 10개가 있었었죠. 와, 그러면 이게 지금 시가로 따지면 말이죠. 오늘이 저희 영상 찍는 날이 2월 중순경인데 여기 지금 5,3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하나에 10개면은 지금 돈으로 이제 5억이 날아가는 건데 5억이 넘게 날아가는 건데 네네. 그때 잊어버리고서 못 찾았으면은 두고두고 계속해서 그거 속상해하고 그랬겠죠. 아 근데 해당되는 택시에 놓고 내리셨는데 예. 보통 중국은 영어도 안 통하잖아요. 중국어만 통할 텐데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예.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호텔에 가가지고 호텔 거기 종업원한테 하니까 거기서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서 그게 쌀라쌀라 자기네들끼리. 내가 자기들끼리 해가지고서 전화를 했는데 그 택시 운전사가 그걸 받아줬고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을 때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당시 수고비라고 해서 감사의 표시로 코인이 아니고 현금을 좀 되게 많이 그만큼 많이 줄 필요 없다 이렇게 했지만 저는 그게 그 핸드폰이 문제가 아니고 비트코인이 문제였기 때문에 좀 그 당시 돈으로 좀 사례비로 좀 많이 좀 드렸었죠. 야, 그 당시 사례비가 우리 돈으로 한 얼마 정도 되는? 그 당시에 제가 100위안 중국 돈에 100위안을 100위안. 줬거든요. 네. 근데 100위안은 뭐 지금은 유가가 환율이 또 변했죠. 모르겠지만 네. 그 당시 100위안은 중국에서는 큰 돈이었습니다. 꽤 큰 돈. 알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어쨌든 여기서 제가 하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거래소가 생기기 전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개인 지갑으로만 가질 수밖에 지갑으로 없었던 거고요. 가졌죠. 예.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한계점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수의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네네. 뭐몇 퍼센트의 사람이 막 몇백만 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가 이제 뭐 비판으로 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몇백만 개가 초기에 했는데 한 번도 이동하지 않은 게 몇백만 개가 있는 거거든요.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이게 잊어버린 거라고 보죠. 접근 방법을. 그래서 그때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팔고 투자의 목적이나 큰 돈을 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다.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거는 더구나 그 당시 그분들이 뭐 적극적인 투자자인 것도 아닌데, 근데 그런 케이스는 저는 전부 다 제 경험도 그렇고 그 접근 비밀 30자리가 넘는 비밀번호이기 때문에 한 번 잊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고. 야, 비밀번호 자릿수만 30개. 어마어마하니까. 36자리 그렇게 네네. 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거나 좀 잠깐 실수 잊어버리거나 좀 그러면 이게 끝이기 때문에 관리 안 하면 잊어버립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초기에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몇백만 개는 그냥 사실은 다 사장됐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찾지를 못하는 거다. 찾지를 아예 못하는 비밀번호를 기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또 책 내용 중에 보면 워밍업으로 드린 질문입니다. 파이어족이 되고 났더니 교수직 벗어 던지고 변한 게 없더라. 연구소까지 내시고 다시 일하는데 책에 보면 오히려 한가해졌다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정말 그런가요? 파이어족 되고 난 뒤에 오히려 한가하다 이런 거. 그러니까 화요적이 되고 나면 이제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나중에 은퇴했다고 할 때 그러니까 젊은 은퇴 끝나고 은퇴하거나 이런 것들. 그때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정년퇴직하면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갈 데가 없다 그리고 할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어쨌든 간에 하루 24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직장이 차지하는 의미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사실 교수이기 때문에 약간 좀 자유롭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기적으로 하는 일이 없어진다는 거. 그럼 그 시간 동안에 가만히 우두커니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취미 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하루 뭐 8시간씩 취미 활동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맞아요. 취미가 8시간 하면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일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그냥 대부분 그냥 멍하니 있게 되는. 그러니까 맨날 등산을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고. 등산도 매일 가면 또 일이 돼. 산악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그래서 처음에 참 이게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야 이거 좀 막막하다라는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년퇴직해서 은퇴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화요족이든 뭐든 어쨌든 직장 그만두고 딱 됐을 때 할 게 없는 거는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의 고민이나 그런 게 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파이어족 제가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 그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하면 친구들은 다 바쁘대요. 친구들은 야야 일 좀 하고 이러면서 다 전화를 끊는데 자기는 놀면서 친구도 전화도 없고 놀 친구도 없고 한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도 이게 뭐 매일 만날 수는 없는 거 어쩌다 한 번인 거지 그것도 매일 만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 낮에 이게 뭐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게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자기가 뭘 하겠다 뭐 이게 좀 있고서 이게 화요적이 되거나 해야지 그런 게 없이 하면 이게 잘못하면 이제 망가지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요즘 저는 그렇게라도 망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있습니다. 자, 누구나 다 파이어족 되면은 야 내가 돈이 얼마 정도 선에서 은퇴를 하겠다 이런 이제 결심을 하잖아요. 그 기준선, 경제적 자유의 기준선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기준들 있잖아요. 뭐 월급 곱하기 24배 법칙이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자산으로는 얼마를 쌓으면 나는 그만두겠다. 요 기준점, 교수님만의 기준점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고 하게 되면은 처음 할 때 제가 이제 은퇴할 시간이 이제 교수는 이제 65살까지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야, 그래서 65세. 65세까지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그 월급을 받는다거나 뭐 기타 등등 또 이제 뭐 부수입 같은 게 조금 있는데 어쨌든 프로젝트 한다거나 그래 어쨌든 그런 식의 수입에 해당되는 거를 정년 때까지 수입을 전부 다 벌면 그러면은 이거를 은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버는 돈이 65세 때까지의 수입을 앞지르면 나는 그만둘 수 있다. 그러면 그만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작년에 이제 그만두게 된 것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부동산 자산은 제외. 아, 부동산은 어차피 깔고 앉아 있는 거니까 제외. 부동산을 포함해서 얼마 있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순수한 금융자산만 가지고 금융자산만으로 그러니까 이게 몇 살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30이냐 40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 수입을 커버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정도가 되면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작년에 이제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만두고 나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좀 안 된다.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다. 왜 그렇게 되냐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버는 돈을 다 했으면 이제 그만두면은 그럼 앞으로 이게 더 월급이 그러니까 더 65살까지 쓸 돈은 있는 건데 그렇죠. 그거는 근데 이게 지출을 그냥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요. 항상 맞춰서 계산되고 맞춰서 계산해. 그러니까 그거는 월별로. 그리고 제가 지금 무슨 한 달에 뭐 생활비가 얼마였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 더 쓰면 이제 모자라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그만두게 되면 뭐 새로 그동안 못했던 새로운 일을 한다거나 뭐 세길줄 한다거나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세길줄 하게 되면은 지금은 할 수 있는데 솔직히 그런데 근데 그러면은 65세까지 했던 돈에서 그게 빵꾸가 나는 사태. 그렇죠. 한 63세로 줄어드는 거죠. 그건 또 이게 얘가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경제적 자유라고 하게 되면 정말 돈 걱정 아무 생각 없이 쓴다라고 하는 거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랑 이게 그거보다 좀 더 있어야지 가능한 거지. 그것만 가지고 조금 불안하다.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기준점은 은퇴 시까지의 총 월급하고 부수입을 다 포함한 금액을 넘었었을 때. 넘어서고 그리고 또 65세부터 그럼 그다음부터 그냥 뭐 연금만 가지고 살 거냐 좀 더 있어야 되니까 지출이. 그래서 사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원래 이제 그걸 목적으로 삼긴 했는데 정말로 딱 그 금액에 대해서 그만둔 건 아니고 그 금액에서 그 금융자산으로 조금 좀 오버가 돼서 그냥 그때의 생활은 그냥 계속 유지 가능하다라고 65살 넘어서도 그 정도 됐을 때 이제 그만두긴 한 건데 근데 그게 좀 애매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교수님의 금융자산은 요거 50억. 50억은 지금 이제 부동산까지 좀 포함인 거고요. 포함인 거고 금융자산만 따지면은 65세까지 책에 나와 있는 거니까 금융자산만 따지면 이제 20억이었는데 20억 부동산이 30억 금융자산은 20억이었는데 뭐 어쨌든 그게 조금 더 한번 이게 또 숫자를 또 벌려야지 그냥 이것만 가지고선 약간 좀 이게 조금 좀 그런 게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20억, 30억 이런 이야기를 편하게 하시는 우리 교수님, 네 진짜 부럽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50억 벌어서 교수익 들어서 연지 최상 투자법 책 내용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책이 진짜 명저입니다. 명저.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 여기에 앞 챕터 한 3분의 2 가량을 비트코인에 할애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질문을 좀 집중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점 4,100만 원을 찍고 올라왔죠. 그때 제가 교수님 책을 그때 읽었어요. 4,500만 원 깨질 때 그때 교수님 책을 읽고 제가 4,100만 원대 과감하게 200만 원을
그 0. 몇이 사지더라고 나눠서. 예, 예. 그래서 샀다가 수익률 한 3% 먹고 빠졌습니다. 일단 그러면 교수님 그 현재 비트코인 관련 포트폴리오 있잖아요. 코인은 언제 사셨고 평가이기 현재 기준 한 얼마 정도 되는지 뭐 어차피 세 개 다 나오니까 예. 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네. 산 거는 이제 2014년도에 샀고요. 14년도. 2014년도. 그러니까 살려고 맘먹은 건 2013년도에 이제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때 이제 거래소가 없었고 우리는 거래소 없었죠. 네, 그래서 맞아요. 2010 그래서 이제 뭐 저처럼 문과생에다가 뭐 그런 거 컴퓨터 아는 사람 없는 사람은 사실 뭐본 적도 없었고 그 전에는 아는 문과생들은 안 돼요 이거. 또. 그래서 2014년도에 거래소가 생기면서 그때 이제 뭐 20개를 샀던 거고요. 20개를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1,000만 원, 그 당시 이제 57만 원 단가로 샀더라고요. 평균 단가가 1 비트코인에 비트코인이 이제 57만 원. 예. 와, 57만. 그때 이제 20개를 샀던 거고. 예, 20개를. 예. 예. 뭐 정확히 하게 되면 이제 2017년에 이제 폭등을 했었잖아요, 비트코인이. 8천만 원 넘지 않았나요? 그때 고점이? 그때가 이제 2천만 원이 넘게 2,400만 원. 1차 폭등기. 네. 맞아요. 예, 예. 그때 제가 그때 이제 1,700만 원 정도일 때 네. 10개를 팔았었고. 근데 그때 판 거는 이제 떨어지겠다라는 게 아니고 예. 그 당시 20개가 있었으면 진짜로 하루에 그냥 몇백만 원씩 그때 움직일 때였고요. 야, 그러면 하루에 등락 폭이 한 얼마의 금액이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1억이 왔다 갔다 한 경우도 며칠 있었어요. 하루에 500만 원이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었고, 그러면 하루에 1억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와,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1억이 빠져 있다. 또 자고 일어났는데 1억이 올라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 식인 거죠. 화장실 잠깐 갔다 왔는데 5천만 원 빠져 있고 막. 그러니까 그 당시엔 저는 그걸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거를 그 금액의 움직임을. 그래서 이걸 완전히 패닉 상태였었고 그 당시 정말로 그냥 1년 연봉이 넘는 돈이 그냥 막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투자할 때 그런 거를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아무리 올라도 그거를 막 20%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10억이 20%면 2억인데 2억이 오르는 걸 가만히 볼 수 있느냐? 이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때 그걸 버티지 못해서 10개를 팔았고. 야, 그래서 20개 중에 10개를 정리를 하신 팔았는데 거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때 비트코인의 미래를 뭐 의혹해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폭락해가지고서 500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 500만 원, 600만 원 깨지고 내려왔었어요. 그때 이제 다시 10개를 사서 다시 10개를 만들었고 다시 빠졌을 때 그때 10개를 그러니까 물을 타신 개념인가? 물을 탔다기보다는 저점에 내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밸류보다는 내려왔다. 앞으로 계속 더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그때 500만 원 떨어질 때 같이 다시 사서 다시 10개를 만들었었고 그래서 지금 수입이 얼마냐라고 하게 되면 사실 그때 그래서 이제 1억 7천에 팔고 500에 다시 살았으면 10개면 1억 2천 그때 수익을 본 거잖아요. 순수익은.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수익 계산할 때는 그 1억 2천만 원 항상 전 플러스 저 개인적으로는 플러스 계산해서 이제 수익을 항상 1억 2천 플러스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17개가 보유 중이신 건가요? 지금은 20개였는데 계속 20개였는데 작년에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 그때 좀 돈이 필요했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8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 비트코인의 비중이 제 금융자산 중에서 너무 컸고요. 작년 고점이 그러니까 작년이라면 2021년이죠. 2021년에 8천만 원이 넘었으면 20개면 16억이 넘어가는 건데 근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는 또 미국 주식이 또 그렇게 또 오르긴 올랐지만 어쨌든 간에 그 미국 주식보다 거의 뭐 이게 비트코인이 이게 미국 주식 몇 개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 거의 뭐 2배 이상의 너무 비중이 커졌었고 비트코인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면서 현금도 필요했고 그래서 몇 개 팔았나는 건 사실 이야기 안 했는데 책에도 이야기 안 하고 뭐 조금 팔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4개를 팔아서 4개 비트코인을 팔아서 지금 그래서 16개를 가지고 있죠. 16개 코인 곱하기 오늘 단가 지금 한 5,300만 원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볼게요. 일단 지금 영상을 찍는 날 기준으로 보면은 5,300만 원입니다. 비트코인 지금 현재 어제 대비 마이너스 1.2%가 돼가지고 5,300만 원. 야, 곱하기 16을 하면 교수님의 비트코인 자산 현황이. 그리고 그거 이외에 사실 이더리움도 조금 좀 있고요.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까지. 대단하십니다, 교수님. 교수님 이론 중에 사실은 뭐 이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 다 아실 텐데 반감기로
순환로를 펼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다운이 있는데 요거 이제 반감기 기준으로 이제 업다운을 계산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저점에서 요거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개념인가요, 그런 거는? 네. 사실 뭐 이론적으로 그냥 반감기면 올라야 된다 이런 이론은 없고요. 네네. 뭐 반감기라는 게 공급량이 줄어드는 예, 거죠. 공급량이 이제 반으로 딱 줄어드는 건데. 네네. 그 반감기면 꼭 올라야 된다 사실 이런 건 없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 네. 항상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지나면은 그때 이제 급등하는 경향이 계속 지난 몇 년보다 3번 4번간 계속 그랬었거든요. 아, 그러면 이게 반감기 때는 빠졌다가 반감기 이렇게 되는 거죠. 반감기 때 이렇게 폭등을 이렇게 했다가 네, 반감기가 지났다고 해서 뭐 하루 이틀 지나서 올라는 건 아니고 네네. 근데 반감기가 지나서 이제 공급량이 주니까 그 다음부터 조금씩 하다가 이제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서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2020년에 이제 그 반감기가 되었었던 거고요. 아, 2020년이면 작년, 재작년이죠. 그때서부터 예, 이제 예. 이게 조금씩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 서서히. 네, 맞아요. 반감기가 쭉, 예. 쭉 올라가면서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사서 오른다라기보다는 저는 오르니까 산다고 생각하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사서 오르는 게 아니고 예. 오르니까 사람들이 따라 사는 사람들이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오르는구나라고 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푹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약간 거죠. 레밍 같은 쥐들이 막 달려가듯이. 그래서 2017년 그때 해당되는 것도 그때 이제 2016년도 그때가 반감기였거든요. 네네. 근데 네. 그때가 이제 2016년도 말에 이제 100만 원에서 사람들이 2017년에 그냥 막 하는데 가을에 하는데 이미 2017년 1월에 이미 100만 원이었었던 거고 예. 그게 2017년 이제 가을 정도 되면 600만 원까지 이미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비트코인은 그 당시 2017년도에 보통 사람들이 2017년 그 비트코인 폭등 어쩌고 하게 되면 가을을 이야기합니다. 가을을 겨울 내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넘고 하는 건데 사실은 1월부터 이미 9월까지 1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이미 올랐던 상태. 6배가 이미 뛴 상태에서 뛴 상태에서 예. 그 당시에 이렇게 오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기 시작하는 거고요. 가을에 뛰어들면서 그러면서 그게 1000만 원, 2000만 원 올라가는데 사실은 이미 그 전에 1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이미 올라간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왜 수건 돌리기라 그러잖아요. 저희들끼리 마지막 폭탄이 한번 뻥 터지기 직전에 개미들이 다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통은 그 당시에 또 이게 2천만 원까지 내려간 다음에 네. 500까지 이제 내려갔다가 1000만 원 돼서 그냥 1000만 원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2020년도 들으면서 그게 이제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또 비트코인이 오른다라고 할 때는 이미 3천만 원이 넘었을 그 정도 됐을 때고 2천만 원,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되면은 사람들이 또 제2의 가져갈 때가 근데 이미 그때가 이제 3배 정도 오른 상태였었던 거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다시 그때에서 사람이 몰리니까 그게 이제 5천, 8천까지 이제 가게 돼서 폭등을 하게 된 거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되고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한 2년, 2, 3년 계속 제자리 걸어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반감기 지나다 조금씩 오르다가 다시 이렇게 되고 어쨌든 지금까지 한 3번, 4번 정도 계속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 순환이 업다운이 있었으니까 교수님 그러면 항우는 어떻게 전망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요 트렌드를 감안할 때 이 다음 이제 반감기가 이제 2024년인데요. 2024년. 그러면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글쎄요, 2024년 한다고 해가지고서 2024년 돼서 바로 오르냐, 뭐 반감기 그 당시에 뭐 5월, 6월 되면 바로 오르냐 그건 아니고 그 다음 시차가 또 있는 거잖아요. 며칠, 몇 개월 걸릴 수도 있고 1년 정도 걸릴 수 있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는 건데 언제가 그렇게 타이밍을 참 맞추면 좋은데 마켓 타이밍이란 건 없다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거든요. 저는 그냥 그때 오를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지금 사놓자 저는 이론주의고 사실은. 그렇죠. 이게 시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이미 그 타이밍을 놓치잖아요. 그 저점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오르니까 그 당시 뭐 2023년도 뭐 12월 이때쯤 2014년 봄에 좋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저는 그런 예상 못 하겠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쯤 되면 또 한번 오를 것 같다. 근데 이건 아까 이제 할 때 이건 순수한 이론적으로 그런 근거가 있냐라고는 아니고 그동안 계속 그래왔다는 거고
뭐 이번에도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안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저도 이제 투자 패턴을 바꿔야 되는 거고. 근데 계속 이렇게 되면은 그럼 또 2028년까지 또 한번 계속 지켜보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2028년에 또 한 번의 반감기가 예, 옵니까? 반감기가. 아. 그래서 2024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이렇게 오르고 하게 되면 2028년까지 또 기다릴 거고 2024년에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 스무스하게 하게 되면은 진행한다면?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약간 좀 고민을 계속 할까 그냥 이제 처분할까 이런 걸 좀 고민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요게 제가 사실은 다음 질문까지 연이어서 제가 질문 드렸고요. 요런 거. 이제 비트코인 이야기는 요 정도만 하시고, 교수님, 파이어족 달성의 비트코인과 쌍축을 이루고 양축으로 가져간 게 미국 주식입니다, 또. 예. 그래서, 미국 주식이야 지금 많이들 올랐다가 지금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 눈여겨보고 있는 주식들 있죠. 그리고 교수님 개인 포트폴리오 이런 공개가 가능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만 살짝 언급을 좀 해주시죠. 미국 주식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시행착오라고 할까요? 그런 네네. 걸 좀 많이 겪었고 그래서 뭐 사실은 그냥 투자 이런 거 하면서 뭐 안 해본 거 없이 여러 가지 방법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게 뭐냐고 하게 되면은 그냥 매출하고 이익이 크게 오르는 기업. 그냥 이게 뭐 사실은 뭐 윌리엄 오닐 같은 뭐 캔슬림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기업들 뭐 이런 영업이익률이 아니고 네. 그냥 이익이고요. 그냥 이익이고 네, 그냥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도 중시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좋은데 근데 회사가 빚이 부채가 많으면 그게 이자로 다 빠져나가서 단기순이익은 적자인 기업 이런 게 또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영업이익 경상이익이 중요하다 뭐 어쩌고 하는데 그냥 경상이익보다 그냥 이익이 결국은 중요한 거고. 네네. 그래서 그냥 아주 그냥 매출이 계속 오르고 그리고 이익이 계속 오르는 기업. 그래서 뭐 퍼나 PBR이나 기타 등등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그냥 뭐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수익이 그렇게 많이 안 났다는 뜻이고. 네. 수익이 났냐 안 났냐라고 묻는다고 하게 되면 났습니다 분명히. 수익이 퍼에 나는데. 담기는 거, 저 퍼주, 저 PBR주도 수익이 나긴 나는데 그게 이제 만족할 만한 수익은 아닌 거고 네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근데 만족할 만한 수익이 나는 것이 이제 매출과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기업이었던 거고, 그래서 그냥 아까 말씀드린 이것도 이제 이렇게 했더니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수익이 안 나더라. 그럼 또 바꿔야 되겠지만 이제 지금까지는 거의 한 5년 이상 7년 정도 그런 주식에서 계속 수익이 계속 나고 있고요. 굉장히 단순한 기본적 분석만 하시고 보는데 그게 이익이 나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이제 원하는 제가 이 정도면 수익은 나야 된다라고 하는 수익이 그게 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연간 상승률은 한 얼마 정도나 보시는 거예요? 매출액하고 이익 두 가지 기준 딱 보면 저는 기준이 4년에 2배가 일단 제 목적 기준이었던 4년에 2배면 1년에 20%. 1년에 20% 정도. 그러니까 1년에 20% 정도 오르는 건데 네네. 사실 여기서 하는 그래서 많으면 좋다가 아니고 50% 오르는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매출이. 그러면 사실은 저는 그럼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저는 그런 기업은 또 제외가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장기로 보고 몇 년 동안 보고 있는데 그러면 50%가 그러면 해마다 50%가 되느냐, 3, 4년 계속 50%가 되느냐 이런 경우는 이게 거의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꼬꾸라지는 거고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뭐 5%, 10% 오르는 기업도 많이 있는데 그런 기업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제가 원하는 수익률 그건 안 되죠. 나는 안 나는 그래서 거고. 4년에 2배 정도의 목적을 하게 되면 연 20% 정도의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 일단 그게 이제 제가 원하는 수익률을 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기업만 이제 골랐죠. 그래서 기업에 포트에 담고 있는 거는 그러면 근데 그렇게 담고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슨 뭐 산업이 좋다, 뭐 이거 뭐 반도체가 좋다, 무슨 뭐 기술주가 좋다 이래서 고른 게 아닌데 탑다운 아니고 이거 막간 바트먹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냥 매출이 오르고 그리고 이익이 오르는 기업을 골랐는데 그게 이제 가니까 그게 이제 구글부터 시작해서 구글, 구글도 있고 엔비디아, 엔비디아 있고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도 있는 거고요. 이제 메타로 이름 바꾼. 메타 그리고 이제 알파벳 구글, 아마존 해당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뭐 아까 그 넷플릭스도 그렇게 해당되는 거고요. 결국은 그런 기업들 위주가 결국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거품 아니냐 뭐 이런 것도 말을 하는데 근데 그 기업들이 분명히 실적이 좋은 거고 그래서
그런 주식을 고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뭐 어도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네네. 어도비 그래서 그런 주식을 고르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런 주식이 위주가 됐죠. 아 그러면 이거 뭐 질문제는 없는데 궁금한 거 한 가지. 네. 최근에 메타, 페이스북도 실적이 안 좋아서 급락을 했었잖아요 한번. 예.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까 교수님? 근데 그 급락을 그러니까 급락을 한 것이 이제 문제는 그 손해가 났긴 나는데 평가선이죠. 그게 평가선 사실은 계좌에 얼마의 그 수익이 얼마였고 그 20% 떨어지면 얼마가 손해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에 샀냐가 사실 중요하고요. 그래서 구입 시점이 있으니까. 예. 작년에 샀다라고 하게 되면 박살나는 건데 네네. 근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에서는 이게 뭐 100에서 이게 있으면 200, 300이 됐다가 거기서 20이 떨어졌다. 사실은 그게 큰 그거는 좀 아니. 어마어마한 수익률이라는 이야기죠. 뭐 어쨌든 뭐상그 방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네. 그리고 그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제가 팔 거냐라고 하게 되면은 근데 페이스북은 아직 뭐 분명히 이번에 무슨 뭐 가입이 떨어졌다 앞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지 매출은 올랐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번에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아까 기준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 저렇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지금은 이제 매출과 이익만 보고 있어서 매출이 계속 오르고 이런 것이 계속 이게 계속 되는 한은 일단은 그냥 가져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야 시청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이렇게 엉덩이로 투자하는 게 돈 버는 지름길입니다.